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음식이 사실은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물, 생선, 고기, 심지어 냉장고 속 보관법까지 익숙해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산에서 딴 나물을 먹고 속이 불편했거나 신선하다고 생각한 회를 먹고 배탈이 났던 일 말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에서 나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 위험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잘못 먹으면 병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시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해시태그 챕터 1 봄나물과 산나물에 숨겨진 위험. 봄이 되면 산과 들에 나는 싱싱한 나물들이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고사리, 원추리, 토란, 더덕까지 이런 나물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봄나물과 산나물들이 사실은 몸에 해로운 성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고사리, 원추리, 토란 같은 나물은 조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중독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나물 속에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독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사리에는 푸타로사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섭취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추리에는 통풍 치료 약재로도 쓰이는 콜리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토란에는 바늘처럼 뾰족한 수상칼슘 결정체가 있어서 그대로 먹으면 입안과 목이 따갑고 부어오르지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봄에 직접 산에서 고사리를 뜯어오셨습니다. 워낙 싱싱해 보여서 살짝만 볶아서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 시간 후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증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의사는 고사리 중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루 종일 링거를 맞으며 관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고사리를 반나절 이상 삶아서 찬물에 하루 종일 우려내곤 하셨는데 본인은 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대충 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전통 조리법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최명희님은 시장에서 원추리를 사오셨는데 청경채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국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드셨는데 밤중에 온 가족이 복통과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손자까지 함께 먹었기 때문에 더욱 큰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모두 회복됐지만 그분은 지금도 나물을 살 때마다 이름표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십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온 가족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나물을 즐길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내려온 전통 조리법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나물을 충분히 삶고 찬물에 우려내고 데친물은 반드시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독성 성분을 90% 이상 제거해주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수십 년간 내려온 지혜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나물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생활 속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물은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찬물에 우려내고 데친 물은 버리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과정만큼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물의 생김새가 헷갈릴 때는 사진이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한 후 조리하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나름식이 부르는 예상치 못한 위험. 이번에는 우리가 별미로 즐기는 나름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굴이나 게장, 그리고 육회와 생강 같은 음식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 굴은 정말 맛있고 새우젓이나 게장은 밥도둑이라고 할 만큼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나름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와 기생충 때문입니다. 굴과 게장 같은 해산물은 익히지 않고 먹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균 같은 장염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온이 높은 여름철이나 오염된 해역에서 잡힌 해산물은 더욱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건 동물의 간이나 내장 같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에는 기생충 알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생충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뇌나 눈으로 이동하면 실명이나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지요. 혹시 생선회를 드시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거나 구토를 한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한 체증이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종태님은 평소 회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 고등어회를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저녁회를 드신 뒤 밤새 심한 복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드셨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통증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벽에 하얀 실 같은 기생충이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었는데 고등어 같은 생선의 내장에 살다가 회를 통해 사람의 위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내시경으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일주일 정도는 유동식만 드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회를 보시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66세 유정수님은 모임 자리에서 소간을 날로 드셨습니다. 지인이 워낙 몸에 좋다고 권해서 한두 점 드셨는데 며칠 뒤부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안과에 가셨습니다. 안과 의사는 기생충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기생충이 혈관을 타고 눈으로 이동해서 시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호전됐지만 한동안 운전도 못하시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젊을 때는 생간이나 생간회를 자주 드셨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같은 음식이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익혀먹기입니다. 탕이나 구이, 국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은 안전합니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대부분의 기생충과 세균은 죽습니다. 물론 회의 그 특별한 맛과 식감을 포기하기는 아쉽겠지만 생식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감염의 고통은 오래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 실천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가열조리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다른 분들이 권하시더라도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둘째, 회나 나름식을 드신 후 복통이나 시야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자연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연에서 얻은 것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산에서 직접 딴 버섯이나 해외에서 가져온 특별한 꿀, 야생에서 자란 나물들을 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이름 뒤에는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버섯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꿀조차도 어떤 꽃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독버섯에는 아마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세포를 직접 파괴해서 소량만 섭취해도 며칠 안에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먹고 나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야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히말라야나 네팔 같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특수꿀에는 그라야노톡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장의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셈이지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한도윤님은 평소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산에서 송이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버섯을 발견하셨습니다. 크기도 크고 모양도 예뻐서 틀림없이 송이버섯이라고 생각하고 몇 개 따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부인과 함께 버섯전을 만들어 드셨는데 그날 밤 두 분 모두 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버섯이 상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까지도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간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독버섯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해독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섭취량이 많지 않아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후회하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30년 넘게 산을 다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고 자신의 경험을 너무 과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독버섯을 일반인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으셨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조은자님은 지인이 해외여행에서 가져온 희귀꿀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꿀이라는 설명과 함께 몸에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평소 꿀을 좋아하시던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혈압 때문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맥박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심각한 부정맥이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에게 섭취한 음식에 대해 설명하자 그라야노톡신 중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특별한 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하루 종일 심장 모니터를 착용하며 관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좋다는 음식을 선물 받으면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본다고 하십니다. 친한 사람이 주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전문가의 확인 없이는 자연산 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함부로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버섯의 경우 전문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종류들이 많습니다. 송이버섯과 독버섯이 매우 유사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 같은 종류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 독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확신이 서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특산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서는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질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 속 실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확인 없는 산나물이나 버섯, 특수꿀은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산 식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특산품이나 건강식품은 맛보기도 삼가하세요. 친한 사람이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해시태그 챕터 4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알레르기와 히스타민 중독.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알레르기와 히스타민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생 괜찮게 드시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알레르기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과 음식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운동 유발성 알레르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드시던 음식이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갑자기 전신 두드러기와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이나 돼지고기를 잘못 보관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증가해서 알레르기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몸은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붉게 달아오르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진짜 알레르기가 아니어도 증상은 똑같이 무서운 것이지요. 더 놀라운 건 진드기에 물린 후 생기는 지연성 알레르기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진드기에 물린 뒤 몇 주나 몇 달 후부터 특정 고기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 육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오상복님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에 잔치국수를 드시고 저녁에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굴과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다행히 산책하던 다른 분이 119에 신고해 주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의사는 운동 유발성 알레르기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괜찮던 음식이라도 운동과 함께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분의 경우 점심에 드신 국수의 밀 성분이 운동으로 인한 혈액순환 증가와 함께 작용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와 스테로이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됐지만 하루 종일 병원에서 관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후 운동 전후 이 시간은 음식 섭취를 피하고 계십니다.
또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항히스타민제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더군요. 평생 운동을 해오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1세 임경희님은 여름에 등산을 하시다가 진드기에 물리셨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소독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소고기를 드시면 2시간에서 3시간 후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가 상했나 싶어서 다른 곳에서 사온 소고기로 다시 해보셨는데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알파갈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후 생기는 특별한 종류의 알레르기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 육류를 먹으면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먹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증상이 음식을 먹고 몇 시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인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닭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고기 냄새만 맡아도 그리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가 동반되는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119를 불러야 합니다. 또한 원인 모를 증상이 반복될 때는 음식과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적어두면 병원에서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진드기에 물린 후에는 몇 달간 육류 섭취 후 증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연성 알레르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평생 지속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갑자기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세요. 알레르기 반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둘째, 원인 모를 알레르기 의심 증상이 반복되면 식사 일지를 작성해서 병원 진료 시 가져가세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5 냉장고만 믿으면 안 되는 보관의 함정.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모든 음식이 다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언제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고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보관 방식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열대 과일들은 냉장 보관할 경우 오히려 빨리 상하거나 맛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과일들은 낮은 온도에서 세포막이 손상되어 검게 변하고 단맛도 줄어들지요.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들은 냉장고의 습한 환경에서 오히려 곰팡이가 더 잘 자랍니다. 빵이나 쌀도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변화해서 맛과 식감이 떨어지지요. 우리가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음식을 망치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건 냉장고 가신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입니다. 냉장고 온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이 너무 길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 같은 일부 세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장미용님은 평소 음식을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양파를 한 망 사서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해두고 조금씩 꺼내 쓰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양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겉껍질만 벗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까지 물러지고 검은 반점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는데도 곰팡이가 핀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파 한 망을 모두 버려야 했고 냉장고 안까지 곰팡이 냄새가 배어서 한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알아보니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의 습한 환경이 오히려 곰팡이 번식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셈이었지요. 이후로는 양파를 망에 넣어서 베란다,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계시는데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문진국님은 평소 감자튀김을 좋아하셨습니다. 감자를 많이 사서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튀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 때문인 줄 알고 기름을 바꿔가며 해보셨지만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냉장 보관한 감자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감자는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후 감자를 상온에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속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변화였지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됐던 것이지요. 또 하나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박정희님은 빵을 좋아하셔서 할인할 때 여러 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빵이 자꾸 딱딱해져서 맛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빵은 냉장 보관하면 전분의 노화가 빨라져서 딱딱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냉동 보관 후 필요한 만큼만 해동해서 먹으면 맛이 훨씬 좋다는 팁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빵을 한 개씩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고 계시는데 갓 구운 것처럼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트에서 진열된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상온에 진열된 식품은 집에서도 상온 보관하고 냉장으로 판매되는 것은 집에서도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냉장실은 4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온도계로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트에서 보이는 보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빵이나 블루베리 같은 식품은 냉동 보관 후 필요한 만큼만 해동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보관 기간도 길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음식의 맛과 안전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오늘은 우리 곁에 늘 있는 음식 속 숨은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봄나물의 독성 성분부터 나름식의 기생충, 자연산 식품의 함정,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잘못된 냉장고 보관법까지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전해온 전통 조리법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대처하는 것입니다. 전통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물을 우려내고 음식을 익혀 먹고 적절한 곳에 보관하는 모든 방법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장치들이지요. 이런 지혜를 무시하고 편의만 추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큰 문제를 막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